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몇 달 만에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시모의 얼굴이 헬쑥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신 시모의 행동들에 가족 모두가 난감했었어요. 몸에 문제가 생기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시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는지 걱정까지 하게 될 만큼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이유를 몰랐던 저희는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 시모 때문에 시댁 집안에는 균열이 일어났고 매주 시댁을 찾아갔던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원래 시모의 성격은 항상 밝으셨고 가족을 우선순위로 챙기실 정도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남편이 몇 번이고 여쭤봤지만 시모의 속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없어 답답했었죠. 얼마 뒤 가족 모두가 시모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시모가 조용하시길래 좋게 넘어가는 듯 싶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외로우셨는지 많이 예민해지신 듯 보였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끔 시댁에 가던 걸 좀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던 거죠. 시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속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노력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외로우셔서 날카롭게 변하신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시댁에 갔었어요. 노력에 비해 크게 변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성격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조용하셨던 시모는 또다시 일을 터뜨리셨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그날은 그래도 좋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모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이러시는 거 저희도 지친다니까요. 제가 뭘 어쨌길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제 얼굴에 뿌리는 건데요. 너야말로 지금 무슨 짓이냐? 방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나를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잖아. 내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움직이다가 살짝 부딪힌 것 뿐인데, 제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었다고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댁에 와서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예요? 최근 들어 어머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도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시댁에 올 때마다 어머님 눈치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너 말 다 했니? 누가 보면 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다리를 걸었던 건 너였고 하마터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실수였다고 하잖아요.
서로 좁은 길을 지나다 보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너도 똑같아. 엄마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마누라 편만 들어주는 거 보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엄마가 세상을 떠날 뻔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안 할 수가 있는 거니? 너도 엄마가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는 거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 왜 그래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어요? 형수님도 몰랐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혼자 지내시는 게 속 편하시죠? 저희가 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곁에 없어야 소중함을 알죠. 이런 분위기 너무 싫고 시간만 아깝다고요.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별것도 아닌 일을 키워서 가족들 속을 뒤집어놔야 마음이 편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집에도 오지 마라. 너희들 얼굴 보고 사는 게 100배는 더 늙겠다. 너희 아버지 없다고 너희들이 날 무시하는데 다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현관문에 걸려있던 빗자루를 들어 올리시더니 저희들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분노하신 시모의 감정을 억누르기에는 힘들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서둘러 시댁을 빠져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모는 가족들을 노려보시더니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은 그래도 좋게 넘어가는 듯 싶었지만 큰형님과의 마찰로 인해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고 두 형님 내외는 2번 다시 시댁을 찾지 않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는 한동안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고 시모가 어떻게 살던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1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큰 아주버님이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했었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풀어나가게 되었죠. 1달간 각자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얘기하자면 혼자 계신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지내실 바엔 그게 차라리 좋은 방법 아니겠소?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건데? 다들 너무 지쳤잖아.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지금의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무조건 화부터 내시는 거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병이 생긴 것 같아. 자식이 3이나 있는데 큰형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고 둘째 형은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니까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소?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건지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대화할 자리를 만든 적도 없었잖아.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큰형은 내가 막내라고 무시하기만 하지. 형이 직접 해결할 생각은 없었잖아. 둘째 형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병자로 취급하면서 하루빨리 돌아가시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어머, 그래서 서방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도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 탓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는 누굴 탓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혼자 계신 어머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조심하죠. 여기서 어머님한테 제일 이쁨 받은 사람이 막내 동서였던가? 요즘 들어 막내 동서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좋게 봐주시니까 대신 가서 얘기 좀 진지하게 나눠보는 게 어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속마음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냐. 형님들은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서 시모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 나온 김에 바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어요. 두 형님 내외는 연락을 기다리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본인들은 하기 싫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저희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버려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 때문에 시모의 성격이 변했는지 들어봐야 했어요. 한 달 만에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그늘져 있었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길래 남편은 건강이 걱정된다며 좀 전에 형님 내외와 만났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세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내면 좋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희들을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할까봐 그래요? 내 편은 지금 아무도 없다.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와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봤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됐거든. 너희들도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만 하는 거지.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잖아. 내가 떠나야 이 집이며 재산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바란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가식적인 너희들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재산 탐낸 적 있었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어머님이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봤자 내 마음은 돌릴 수 없을 거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 너희들도 똑같아.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지 그걸 계획하고 있겠지. 오늘 온 것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온 거 모를 줄 아니? 시모와의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행동과 말투를 의심하면서 저희가 시모를 헤아려 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다 보니 저희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시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모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터라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모와 얼굴만 붉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남편이 두 시숙에게 설명을 하면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집에 혼자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셨는지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전부 상한 채로 그대로였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니 차라리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게 심적 안정을 되찾으실 것 같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2시숙의 통화를 끝낸 남편은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에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댁의 출장 뷔페를 알아보게 되었고 남편이 거의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는 하필 그때 출장 중이라 늦은 시간에 도착 예정이라 남편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두 형님 내외도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제 딸을 봐주면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모도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하셨는지 별말이 없으시다면서 실시간으로 시모의 기분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모든 일정을 끝낸 뒤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출장 온 곳에서 삼청동 시가까지 3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가 있었죠. 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걱정돼서 별일 없냐고 물어보면 시모는 제 딸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서 거의 도착해 갈 때쯤 출장 뷔페도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 형님 내외도 때마침 왔다며 저만 가면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기로 서로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늦게 시댁에 깜짝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시모가 제 딸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던 상태라 서둘러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던 그 순간 시모는 식구들 밥상에는 손도 대지 말랬는데 왜 손을 가져가냐고 8살밖에 안 된 제 딸 앞에 놓여있던 30접 정도 되어 보이는 반상을 그대로 깨빡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 딸이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달려가 어깨를 밀친 뒤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의 뺨을 치려던 그때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눈앞에 펼쳐져 버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은 시모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 울고만 계시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이는 지금 어디 갔어요? 영진이는 내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열쇠로 잠가버렸다. 나는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반상을 엎어버린 것뿐이야. 이걸 먹였다면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119에 연락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쟤들은 세상 떠나도 싸. 내 막내 아들과 너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영진이는 창고에 잠깐 둔 것뿐이다. 쟤들이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오늘 이 식사 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그것까지는 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
내 건강도 약해졌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것보다 요양원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 둘째 아들의 부탁 하나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고 그때의 결정에 대해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 시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는지 모든 걸 설명해 주셨고 가족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 행동을 두 형님 내외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숙이 보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지가 않아 어려움이 많았었고 회사에서도 상당히 눈칫밥을 먹고 있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명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됐는데 둘째 시숙이 시모에게 보험 얘기를 꺼냈고 아들 좀 살려달라면서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보험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어버린 주범이었고 시모가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돈 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시모의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 요양원 얘기가 나왔고 돈이 많이 부족했던 두 형님은 요양원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시숙이 시모의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형님 내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몇 번 다칠 뻔했던 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대범해지는 두 형님 내외의 행동들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었을 때 두 형님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시모를 해하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충격을 받았던 터라 예민해질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와 남편은 시모의 성격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고 두 형님 네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모를 세상 떠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요양원으로 모시는 길에 둘째 시숙의 지시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행을 만들려 했었고 이런 계획을 몰래 듣게 된 시모는 자식들의 배신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음식들에 냄새가 나지 않는 농약을 뿌려버렸던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두 형님 내외는 결국 음식을 먹다가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음식에 농약을 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대려 했던 거였고 시모는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 반상을 엎어버렸던 거였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시모에게 화를 냈었고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일단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문제로 시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창고에서 나오지 못한 남편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리셔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두 형님 내외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되려 당하게 되었고
둘째 시숙 빼고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는 이 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위해 보험에 가입을 해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편은 둘째 시숙의 행동들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깨어난 시숙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화를 냈지만 시숙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늙으면 어차피 가는 거. 우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때 알아서 일찍 가주면 얼마나 좋아. 혼자 힘드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편하게 보내드리려 했던 거였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네가 우리 집안 사정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원래 그런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보험금 때문에 형을 낳아준 엄마를 헤아려 들어?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왜 그런 계획을 내서 엄마를 분노하게 만든 거야? 나 지금 면회 다녀왔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 형의 그 욕심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냐고. 배 아파 낳은 자식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헤아려 했다는 걸 뒤에서 전부 다 듣게 됐을 때 그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어? 형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은데? 하도 사정이 힘들다고 엄마한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돼? 지금 큰형이랑 형수님들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형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니까 혼자 모든 벌을 다 받으라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농약을 취하게 한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지. 징역 그거 몇 년 안 되잖아. 어찌됐든 엄마가 저지른 행동도 잘한 건 아니니까 처벌은 받고 나오시든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든 하라고 해. 어차피 이 일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도 끝난 거 아니야?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생명보험 들어있는 거 알지? 너랑 재수씨 빼곤 전부 다 들어있는데 깨어나봤자 장애를 안고 살아갈 바엔 차라리 이참에 세상 떠나면 보험금은 타먹을 수 있겠네. 나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봐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봤겠지. 둘째 시숙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생명보험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원인 제공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살면서 돈 때문에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니 돈이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형님과 큰 시숙은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세 명 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좋게 끝나길 바라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답답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돈 때문에 집안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생명보험이 뭐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범행까지 저지르려 했던 두 형님네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저희도 가족들끼리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참 그립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저희 가족처럼 불화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살다 보니 죄를 짓고 산다는 건
언젠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사연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제 나이 65살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고생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저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지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악착같이 아이를 내세워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지만 결국 저를 내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동네에서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언젠가는 꼭 가수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에 꿈을 키워나갔지만 갑자기 저에게 한 명의 남자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었어요. 저한테 손뼉을 치면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너무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었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잠시 멈춰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이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네요. 한 곡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멀리 떠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남자의 부탁에 열심히 노래를 불러줬고 다음에 꼭 돌아온다면 그때 정식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싶다는 뜬금없는 고백에 남자라면 1도 몰랐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수줍게 도망쳤던 그때의 기억들, 과거의 추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진짜로 다시 나타났고 달달한 미소로 저번에 약속한 대로 만나보고 싶어 찾아왔으니 자기의 고백을 받아달라며 한쪽 무릎을 꿇고 어디서 급하게 뜯어서 온 몇 송이의 꽃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던 남자에게 처음이라 엉망이었던 몇 송이의 꽃을 받게 되면서 저희는 점점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뒤늦게 제가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가수의 꿈은 어쩌고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며 소리치면서 절대 만나지 말라고 뭐라고 했지만 그때의 저는 완전한 콩깍지에 씌여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듯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가수의 꿈보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느껴졌고 뜻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너무 두려워 결국 엄마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놈 빨리 데려오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엄마의 말을 전해 들은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결혼하겠다는 말에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네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말았던 거죠. 너무 철이 없었던 저는 부모가 돼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육아에 너무 힘들었고 엄마가 도와주셨지만 잠도 못 자고 피로가 계속 누적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네요.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빠가 운영하고 계셨던 사업에 남편을 끌어들여 함께 일을 하며 나중에 아빠가 하는 사업 물려받으라고 위임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적어주면서 힘들게 설득했지만 남편은 월급 받은 돈을 유흥으로 거의 탕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만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아빠는 화가 치밀어 올라 월급을 남편이 아닌 엄마를 통해 저에게 직접 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았음에도 철이 덜 들었었죠. 저보다 2살 많았던 28살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생활 내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은 점점 더 저와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게 되면서 남편을 만난 걸 땅을 치고 후회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던 저와는 달리 아빠에게 이끌려 힘들게 일을 하고 끝났으면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동네 주민이 목격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옆 건물의 집주인 딸과 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하며 잠깐 짐을 옮겨준 것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제 마음에 점점 더 큰 상처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커가는 아이와
지쳐있는 저와 부모님을 생각해달라고 붙잡았지만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집에 있는 자체가 너무 숨이 막히고 아이 우는 소리도 듣기 싫다며 화를 내자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술김에 저에게 해선 안 될 행동까지 하면서 제 얼굴이 손바닥 자국으로 팅팅 부어올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남겨버리고 말았네요. 다시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싶었습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게 해달라며 하늘에 기도했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 꼴도 보기 싫어 차라리 혼자인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아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털어놓았고 제 말에 부모님께서 당장 집에 갈 테니 둘 다 집에 붙어 있으라는 말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달라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집에 왔어야 할 충분한 시간인데도 부모님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귀에 대자 부모님이 아닌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부모님께서 빗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으니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저를 일으키고 부모님께서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병원에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 너무 막막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게 모두 남편 탓이라 생각돼 그동안 사랑했었던 마음은 이제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게 된 부모님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그럼 앞으로 회사는 내가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 그때 각서 썼잖아. 무슨 일이 생겼을 시 나한테 운영권을 넘긴다는 각서. 그럼 이제 내가 사장이네. 앞으로 돈 좀 만질 수 있겠는데 오래간만에 부모님 뵙고 올 테니까 장례식 좀 미리 진행하고 있어봐. 우리 부모님도 어차피 오시라고 해야 하잖아. 그래도 장인 장모 돌아가셨는데 더군다나 이제 내가 사장이면 더욱더 우리 부모님 신경 써야 하니까 먼저 장례 진행하고 있어. 저녁 늦게 올 거야. 거리도 꽤 멀어서 여기서 저녁 먹기는 그러니까 외식하고 올게. 뭐라고? 완전 정신이 나갔구나. 외식을 하고 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그래? 사장? 네가 회사에 얼마나 몸을 담갔다고 그래? 아빠가 힘들게 이러는 회사를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가지려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너도 필요 없고 너희 부모님 안 오셔도 되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혼해 주겠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알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화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지 기분 좋은 얼굴로 휘파람을 불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장례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늦은 저녁에 남편과 시부모님 오셔서는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던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연기까지 하더니 회사 운영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열을 하는 모습에 남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다며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가식적인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지만 부모님의 장례식 망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고 그렇게 장례식이 모두 끝나자마자 남편은 쉴 수 없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회사의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에는 남편과 아빠가 서로 적었던 각서의 내용이 회사 공지란에 붙어 있었고 그에 따른 운영권은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빠의 사인과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손쓸 방법을 찾지 못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으나 각서의 효력이 있는 만큼 경영권은 우선적으로 남편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저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네요. 어떻게든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여기에 증거가 있잖아. 장인어른과 함께 작성한 각서가 있는데 변호사 만나러 다니면 뭐해? 그리고 사인 나한테 경영권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지. 나 믿고 지켜봐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사장이야. 회사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내가 설마 아버님이 평생을 힘들게 이뤄놓은 회사 말아먹겠냐? 어차피 생산직이잖아. 물건만 잘 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나도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아이나 잘 키워. 나 믿고 지켜봐봐. 이제 철들었으니까.
사장의 위치가 이렇게 무거운 건지 전혀 몰랐다. 오늘 전체 회식이나 해야겠어. 나한테 신임을 얻게 하려면 이 방법이 최고지. 장인어른이 직원들에게 먹이지 못한 소고기 좀 왕창 먹여놔야지. 그래야 내 말 잘 듣고 따를 테니까. 하지만 사장이 된 후 처음에 가졌던 열정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졌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 월급은 적게 주면서 자기 손에 최대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을지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직원분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제품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겨 거래처들까지 하나둘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발생되었네요. 나중에는 직원들까지 모두 떠나게 되면서 아빠가 힘들게 운영하셨던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헐값에 팔게 되었고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사업을 알아보자며 한참을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건물을 팔았던 돈을 가지고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흥청망청 사치 부리며 모두 탕진하고 말았네요. 결국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와 그만하고 싶다고 다시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는 어떡하냐고 울며 매달렸지만 결국 저와 아이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던 남편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와 아이가 머물고 있었던 집은 건들지 않았고 자기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며 저희 집과 가족 모두 말아먹어 놓고선 엄청나게 배려해주는 것 마냥 생색내며 떠났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절대 집은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앞이 막막할 때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셨던 아빠 친구분께서 얼굴과 몸이 전부 검게 그을린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결국 연탄 일을 하신 건지 탄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독하게 들어왔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자기 집에 가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아저씨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고 아저씨의 아내 되시는 분은 아이를 돌봐주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빈집으로 놔둘 수도 없고 좋은 기억이 있는 집도 아니라 처분을 한 후 통장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2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덕분에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갈 수 있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따로 나와서 살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이도 컸고 저도 직장이 자리도 잡혔으니 저희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동안 좀 모았던 돈인데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아빠한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돈 넣어둬라.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비록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내가 심심하지도 않고 아이 커가는 모습 보다 보니 살만 나더구나. 그런데 우리 꼭 헤어져야 하는 거니?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우리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너무 행복하거든. 그리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 은수가 할머니한테 달려오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내기 싫구나. 꼭 떠나야 되겠니? 그냥 우리를 엄마 아빠다 생각하며 지내면 좋겠는데 떠나봤자 고생밖에 더하니? 우리야 친척도 없어서 누가 오거나 갈 데도 없으니까 함께 하자꾸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세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렴. 결국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지지고 볶고 살면서 때론 투정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지내오다 보니 은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항상 사랑으로 모든 걸 인내하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정정하셨던 아빠와 엄마도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굽어지면서 행동까지 느려지게 되었네요. 그런 삶 속에 반대로 제가 보살펴드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재혼하면 좋겠다고 매일 저를 내보내려 선자리 주선해준다며 괴롭혔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왜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셨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부모님께서도 빠르게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몸으로 고된 일을 하셨던 아빠는 그동안 친아빠를 대신해 저와 은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몸져 누우셨고 함께 했던 세월, 그동안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아빠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다며 주무시던 아빠는 결국 저희와 작별을 하셨고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자 얼마 지나지 않아 뒤이어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그동안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사랑한다고 제 손과 얼굴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셨네요. 믿고 의지하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니 멈추지 않는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해 가슴을 치며 아린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조용해졌고 어느덧 은수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는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남자가 되었네요. 시간은 항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은수는 제품에 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결혼할 나이까지 되면서 저에게 이쁘고 참한 며느리감을 인사시키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철이 없었던 제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한 채 결혼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저질렀던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네요. 한순간의 실수가 한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저였기에 서로가 신중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은수는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며 인사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제품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보니 예전에 가수의 꿈을 품었던 젊은 나이였을 때가 떠올라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은수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짐을 정리하다 보니 과거 함께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전날 시켜먹은 짜장면 그릇 수거하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마저 짐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밖에서 그릇이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고 등을 돌린 채 바닥에 떨어진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을 먹고 있는 노인네를 발견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에 묻어있는 남은 음식을 모두 핥아 먹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지저분하게 짜장이 묻어있었고 목욕 한번 하지 않았는지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이 노인네한테 눈을 뗄 수 없었고 그 노인네도 마찬가지로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심장이 빠르게 움직임과 동시에 숨이 가빠오는 걸 느끼면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30년 전 배우자였던 남편은 거짓골을 하고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네요. 너무나 소름이 돋아 문을 쾅 닫고 잘못 봤다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현관문 밖을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전 남편은 다시 사라졌네요. 저도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고 그 사람 또한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모든 걸 잊고 살아가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니 몇 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후회를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답답한 마음에 공원이나 한 바퀴 돌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검은 형체의 물체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팔목이 꺾인 건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 쓰러져 있는데 우리 집 문을 걸어 잠근 검은 형체의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옷깃을 잡고 질질 끌고 화장실에 가뒀고 무언가 무거운 물건과 밧줄로 밖으로 못 나오게 문고리를 꽁꽁 묶어버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아주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네. 완전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나는 여기에 살 테니까 당신은 거기 화장실에서 살아. 알겠어? 나도 이제 노숙자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주거 침입인 거 몰라? 거기다 감금까지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먹고 나가. 그럼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생각 없이 살아온 인생 누굴 탓하는 거야? 빨리 문 안 열어? 니까짓 게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나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좀 살만하니까 나한테 명령질이야? 네가 뭘 알아? 너랑 이혼하고 나도 잘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집안에 불이 나면서 모든 재산도 잃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났다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겨우 집에서 탈출했지만 모든 걸 잃었던 나는 거대한 빚더미만 쌓인 상태로 몸을 숨기며 피해 다니고 있었어.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 따뜻한 집과 밥이 생각나서 너희 집에 다시 찾아갔는데 너는 이사가고 없더라고. 그때 내가 너한테 집을 남겨준 걸 내 평생 후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 그러니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수발이나 들면서 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서 숨어 살면 사채업자들에게 들킬 일도 없으니 딱 좋네. 따뜻한 집과 음식들 얼마나 오랜 시간 꿈꿔왔던 삶이었는지 몰라. 허튼 수작하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줄 테니까. 전 남편이 저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던 아빠가 전 남편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게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속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너무나 죄송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네요. 전 남편은 주방에서 그동안 허기졌던 배를 급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문을 열고 바로 들어와 어렵지 않게 모든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소리치며 저를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연행이 되었고 팔목이 다친 저는 일단 병원부터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저를 밀쳤고 그로 인해 팔목이 부러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니 주거 침입에 저를 밀치면서 팔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었고 거기에 감금, 협박까지 집안의 물건을 허락 없이 취득한 점에 대한 재산 피해까지 합해져 3년의 징역을 계획대로라면 그 정도 받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전 남편은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른 빈집들을 털어가며 금전적인 취득을 했던 정가가 엄청나게 있어 총 7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처리는 아들이 도와주었지만 저런 남자가 자기 아빠였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네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이렇게라도 감옥에 썩게 돼서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 남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봤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면회장 가서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도저히 볼 수 없지. 너는 나와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 가족과 너희 가족도 지키지 못했어. 평생을 그렇게 숨어서 살아. 누구한테도 눈에 띄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먼지처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어설프게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숨만 살살 쉬면서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이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이 사람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인연 끝내고 싶네요. 지금은 살던 집 처분했고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제가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쁜 딸이라던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앞으로 인생 꽃길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인생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좌절하게 되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 아직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억될 만한 좋은 날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고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순탄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제가 한 결정 후회는 없습니다. 10년 전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아들이 나가려고 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입니다. 아들 경식이는 어렸을 적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고 그걸 봐오면서 자라왔으니까요.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 사람은 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의 남편은 아들에게는 새아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감을 산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아들도 진심을 느꼈는지 많이 좋아했죠.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벌었네요. 그때 아들 나이가 아마 1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새아빠가 들어오기 전 남편은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에 친아빠에 대한 많은 기억은 없어서 거의 새아빠에게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시점부터 숨겨왔던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빠라고 생각하며 믿고 따랐지만 결국 분노만 남아버린 감정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이를 갈면서 살아간 것 같네요. 아들의 분노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남편은 아들에게까지 손이 올라갔고 저는 그걸 말리느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20바늘을 깨물 정도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달려가 불안정한 가족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발 아빠를 감옥에 넣어달라며 울고불고 했네요. 저도 그때 당시 아들을 데리고 따로 나와 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나가면 어디서 뭐 하면서 먹고 살게?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니 한 번만 봐줄 수 없겠어? 자, 봐봐. 무릎 꿇었잖아.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술만 안 먹으면 절대 이런 일 없잖아. 내가 한 번만 더 먹으면 그때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계획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와 다를 바 없잖아. 경식이 데리고 나가면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할 수도 없을 거야. 나 당신 사랑하잖아.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지금 한두 번 속아? 당신 입에서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는 말이 100번은 나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도 경식이 데리고 사는 거 힘들다고. 언제까지 당신한테 몹쓸 짓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이래서 경식이가 정상적으로 커나갈 순 있겠어?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면서 다가오더니 이제 보니 완전 계획적이었잖아. 그냥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내 말 한번 믿어봐. 그럼 이 집 내 명의로 돌려주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수 있게 전부 다 내놔. 당신한테는 돈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또 술 마시겠지. 내일 당장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나갈 거야. 그러니 지금 말해. 그렇게 할 거야? 남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 고개를 떨구고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망설이자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나가겠다고 액션을 취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결국 다음날 월급 통장과 얼마 되지 않는 허름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못 가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디서 또 술을 먹고 들어온 건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뻗어서 잠이 들었고 아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아빠의 행동들이 더 큰 자극제가 되었던 건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0살이 되었고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가자며 제 손을 잡고 끌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앞날을 막을 수 없어 짐이 될까봐 꼭 성공하라며 응원해주고 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의지했던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기쁘고 슬플 때 언제나 함께 있어줬는데 막상 떠나고 며칠이 흐르니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었지만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네요.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눈치 안 봐도 돼서 살만했는지 기세 등등해서는 저를 더 힘들게 괴롭혔네요. 그렇게 아들과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하나 없이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고 세상 떠나야 할 것 같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을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요. 예전에 식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약을 먹지 않으면 두통이 심하게 와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병원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따로 살 수도 없는 실정까지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일을 하면서 지낼 때보다 지금이 술을 더 많이 마시네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그만큼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건지 예전에 비해 저한테 손을 대는 건 적어졌습니다. 농사일이 최근 들어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저한테까지 이어져 오면서 남편은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저녁만 되면 두통이 심했던 저를 내쫓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제는 정말 따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이혼하려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네요. 어차피 이 집 명의도 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왜 나가냐는 식으로 배짱 부리며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저에게는 딸랑 이 집 하나뿐이고 남편에게는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해도 이 집을 처분하고 나와야 했는데 내놓은다고 해서 허름한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 앞이 막막했네요. 불이 꺼진 천장을 보면서 집 나가는 아들 따라 나설 걸 그랬나 생각하며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또다시 두통이 오기 시작해 약을 챙겨 먹고 잠이 오지 않아 술 먹고 뻗어있는 남편을 흘깃보곤 밖으로 나와 이슬이 맺혀 풀내음이 나는 동네를 걷고 있는데 동이 트면서 안개가 걷혔고 두통이 좀 가라앉아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제 곧 깨어날 남편을 생각하며 몇 분밖에 안 남은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검은색 차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 차들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검은 차 뒷문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정장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더니 제 손을 잡았고 의문의 남자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니 저를 부축해주면서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잘 지내고 계셨어요? 못 본 사이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연락 한번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다시 약해지고 돌아오게 될까봐 전화하지 못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 정말 답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런데 정말 성공했니? 너무 몰라보게 달라졌네. 일단 들어가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니?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번에 여기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은인이죠. 인사해요. 우리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저희 둘 사랑해서 만난 거고 저는 이 사람에게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줄 생각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정말 대단할 뿐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집이 그냥 손으로 누르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빠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 그때 다시 못다 했던 얘기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놀라셔서 말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아니라니. 경식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정말 결혼까지 한 거야? 이 사람이랑? 이분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하는 말이지? 장난치는 거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제 아내 맞아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올렸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경식이 아니냐?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여? 뭐가 이리 헌칠해졌다냐? 이제 효도하려고 온 거야? 아들은 남편의 얼굴을 보곤 순간적으로 놀람과 동시에 분노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들이 자기 무시했다고 차 앞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차에서 덩치 있는 사람들이 내리더니 남편을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꽤 위협적으로 다가왔는지 주춤거리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네요. 그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아들과의 첫 만남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과 아내라고 인사시킨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에 대한 의문만 남긴 채 다시 돌아갔네요.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린 것도 마음에 쓰였으나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저희가 아들 앞에 나타나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다는 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상황이라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네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삶의 활력을 다시 되찾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다시 생겼기에 돌아온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아침만 되면 대문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골목길만 쳐다봤네요. 주변에 검은 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들인 줄 알고 계속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시간쯤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네요.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며 저번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온갖 욕을 퍼부었고 아들은 그런 아빠를 신경 쓰지 않더니 저에게 다가와 모든 게 잘 될 거라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갑작스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만큼 성공한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는 그동안의 희생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궁금한 게 많겠죠. 우선 엄마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엄마 말대로 그 사람 엄마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막상 집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거리에서 전전하다가 결국 어두운 곳에 발을 들였고 거기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돼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앞으로 돈에 대한 걱정 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대신 자기와 평생 함께 해달라는 말에 이런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젊고 나이 비슷하고 능력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건 제 삶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돈만 있으면 장땡이에요.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 그래. 사랑에 있어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잖니.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엄마, 돈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엄마 삶을 봐봐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 인생 어때요?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남자 잘못 만나서 맨날 술에 찌들어 피해주고 있는데 이런 삶은 정상인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죠. 제가 왜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저 이제는 옛날의 경식이 아니에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테니까 이 집 명의 저한테 주세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언할 입장은 아니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달라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집인데 하지만 아들 생각을 알 수 없고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다음날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우고 함께 간 곳은 번화가가 있는 아파트였고 앞으로 제가 살 집이라면서 이제부터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라며 전에 살던 집에 있던 짐들 모두 싹 다 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카드 한 장 주었네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기분이 좋은 반면 혼자 남아버린 남편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힘들게 할 게 뻔할 텐데 왜 생각이 나는 건지 그동안 정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아들에게는 그래도 꼭 필요한 짐들도 있고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아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혼? 하지도 마요. 그런 사람이랑 이혼해봤자 어차피 돈 달라고 요구할 테고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별거만 하시다가 세상 떠나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집은 제 명의니까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쯤이면 깨끗하게 밀어버렸을걸요? 그 사람한테는 집 제공해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쥐똥만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세요. 아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부랴부랴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한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도저로 집을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제가 하는 말은 씨알도 안 먹힌 상태로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남편은 멀리에서 한 손에는 소주를 들고 오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아들이 와서 좋은 집으로 지어주는 거 아니냐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결국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며 밀치고 때렸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술에 찌들어 무너진 집을 보고는 웃고 있는 모습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였기에 결국 뒤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다시는 아빠 보러 갈 생각 하지 말라며 새로운 핸드폰도 쥐어줬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아픈 기억만 가득했던 그 동네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말대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내린 결정,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항상 말로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즐겁다고 합니다. 처음 얼굴 봤을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네요. 워낙 바빠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조차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어디 가서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자주 올라오긴 하지만 엄마의 촉이라는 게 무언지 모를 불안감에 항상 휩싸여 있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들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겠죠.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지금의 아들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에서만 살다가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다 보니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10년 만에 보게 된 아들과 시간을 자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삶을 보내야겠습니다. 내 앞에 일어난 일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항상 아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